안녕하십니까. 빛과 색채의 마법사 클로드 모네의 레플리카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서양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볼 법한 화가들 모네, 그리고 형제의 이름 같은 마네, 고갱, 드가, 세잔, 그리고 그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까지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인상주의 화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인상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제목에서도 보여지듯이 빛과 색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관람자의 시선을 첫눈에 사로잡은 매혹적인 색채는 인상주의 성공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인상주의는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미술사조 중 하나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모네를 중심으로 인상주의 작가들이 교류하고 활동했던 작품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클로드 모네입니다. 간략하게 모네의 삶을 저와 함께 걸어보실까요? 1840년 모네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이 되던 해 영국 해협의 항구 도시인 르 아브르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모네는 학창시절 공부에 별 흥미가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의 모습을 변형하여 웃기게 스케치 그리곤 하였습니다. 일명 캐리커처를 그리곤 하였습니다. 나중에 모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계속 캐리커처를 그렸다면 일찍이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외젠 부댕이라는 스승을 만나 외곽 묘사에 대한 기초적인 화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댕은 모네에게 정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8세가 된 모네는 부댕과 함께 전시회에 참여하여 작품을 출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댕은 모네에게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배우라고 파리를 추천합니다. 모네는 부댕의 권유에 파리의 아카데미 쉬스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아카데미 쉬스는 다른 곳들과 달리 조금 더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집이 어려웠던 모네는 자식이 없던 고모의 지원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네는 쉬스에서 운명을 찾았습니다. 바로 미래의 모네의 배우자인 까미유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1860년 모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군대에 소집된 것입니다. 이때 프랑스는 복불복으로 징집되어 7년간의 복무를 했어야 했습니다. 7년은 어마무시한 시간이죠. 우리나라 풍습같이 모네의 가족들도 모네가 군대를 다녀오면서 정신을 좀 차리고 오길 바랬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모네는 군대를 가서 1년이 지난 후 장티푸스에 걸려 군에서 제대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그렇게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모네의 고모는 모네를 전역시키기 위해서 3,000프랑이라는 거금을 주고 대리인을 구합니다. 3,000프랑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돈인지 와닿지 않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빈센트 반 고흐가 살아생전 팔아본 딱 하나의 작품이 400프랑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000프랑은 얼마나 큰 돈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모네는 고모의 지원 아래 다시 미술을 시작합니다. 모네는 고모에게 자신이 미술을 하는데 고모의 지원이 옳은 방향인지 고모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네는 파리에 살롱전을 준비합니다. 1섹션에서 첫 번째로 설명해드리는 작품 썰물대의 에브곳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르 아브르 해변의 변화무쌍한 날씨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림의 중점적인 포인트나 주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안의 풍경과 하늘과 대지의 모습을 어두운 톤의 색조로 묘사하는 반면 해안의 파도와 곧 폭풍이 닥칠 듯한 하늘을 인상적인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모네는 살롱전에 이 작품을 출품했을 때 약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네와 이름이 비슷한 마네의 작품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네는 이미 4년 전에 모네보다 먼저 살롱전에 데뷔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은 화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모네의 그림이 좋았던 것인지 몰라도 썰물 때의 에브곳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습니다. 다음 작품은 풀밭 위의 점심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모네가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을 살롱의 낙선전에서 보고 난 뒤 본인이 더 잘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에서는 특별한 내용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시선을 주고받지도 않고 사람들의 표정도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보입니다. 바로 빛입니다. 나무 아래로 빛이 떨어지며 여기저기 명암을 만듭니다. 모네는 자연과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빛의 효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살롱전에 출품하려고 그린 그림이 비평을 받으면서 모네는 이 작품을 미완성으로 두고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모네가 풀밭 위의 점심을 미완성으로 두고 그리기 시작한 그림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까미유 초록 드레스를 입은 여인. 살롱전에 출품하기 위해 새로운 작품을 서둘러야 했던 모네는 풍경화 대신 인물화를 그리기로 합니다. 이때 인물화의 모델이 되어준 사람이 까미유입니다. 훗날 모네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고 수많은 모네의 작품의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림이 대단히 큽니다. 그 이유는 이 그림은 까미유를 실제 크기로 그렸기 때문입니다. 까미유가 입고 있는 초록 드레스와 털이 달린 자켓은 그 당시 파리에서 유행하던 분위기를 잘 포착했습니다. 이 작품은 보수적 평론가와 진보적 평론가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모네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던 두 사람에게 금전적인 여유를 가져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1869년 6월 모네는 파리 서쪽 세인 강변의 작은 마을 쉥미셀로 이사합니다. 그 당시 모네는 생활고를 겪고 있었는데 친구였던 르누아르가 모네를 도와주었습니다. 모네는 르누아르와 함께 같은 제목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바로 라 그르누에르, 개구리 연못이라는 뜻으로 수상 카페에서 이젤을 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사람이 그린 그림은 같은 그림이지만 달랐습니다. 인상주의의 특징인 음악의 스타카토 같은 붓질이 짧고 신속하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색채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1870년은) 모네가 가장 다사다난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그의 카미유와 결혼을 하였고 같은 해 항상 뒤에서 모네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고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일어나고 모네는 가족들과 함께 런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네는 런던에서 듀랑 류에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화랑 전시회에 참여합니다. 그때 그가 출품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다리 아래 템즈강. 모네는 하늘과 강물을 회색, 노랑, 분홍색으로 매우 섬세하게 표현하여 안개와 비로 유명한 런던 국회의사당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네는 이후 런던에서 파리로 돌아가 마네의 권유로 아르장튀유로 집을 얻습니다. 아르장튀유는 국제적인 요트 경기가 열리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모네는 보트 스튜디오를 만들고 보트에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요트 경기가 열리는 모습을 보고 그린 그림이 이 작품입니다. 아르장튀유의 요트 경기. 이 그림은 마치 스케치하듯 그린 것입니다. 외곽선도 형체에 대한 묘사도 없이 단 한 번의 붓질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대기와 강물, 빛이 어우러져서 강물의 일렁임과 물 위의 풍경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살롱의 전시 관행에 분노하던 예술가들은 자신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자신들의 작품을 직접 전시하기로 합니다. 협동조합의 회원은 약 30명이었습니다. 첫 전시는 사진작가 나다르의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물론 관람객도 많지 않고 매출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전시회에는
부댕, 세잔, 피사로, 르누아르 등이 참여했습니다. 전시회가 열리며 평론가들의 악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서투른 아마추어라는 의미로 인상주의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인상주의라는 용어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때 모네가 출품한 작품이 바로 이 섹션의 작품입니다. 인상해돋이. 카페 신가. 이 작품은 모네가 사진작가 나다르의 작업실에서 내려다본 광경입니다. 모네는 순간을 포착하는 사진의 효과를 회화에서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죠. 복잡한 파리의 한순간을 표현한 이 작품은 낮은 채도로 겨울의 추위와 안개를 표현하며 이는 원근감을 감소시켜 공간의 개방감과 거리감을 만듭니다. 모네의 빠른 붓터치의 속기법은 움직이는 군중을 표현하는 새로운 회화적인 기법이었습니다. 작품 속 개별적인 인물이나 사물에 주목하기보다 전체적인 거리의 인상을 느끼게 합니다. 제2회 인상주의 전시회가 열립니다. 1회 때 비난받은 사실 때문에 많은 화가들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모네는 작품을 18점이나 출품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모노를 입은 까미유입니다. 역시 실제 크기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자포니즘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자포니즘은 일본 미술의 영향과 일본적인 취향 및 일본풍을 즐기고 선호하는 현상입니다. 모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인물화를 그리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자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모네는 생라자르역에서 역 풍경을 12점을 그립니다. 연작을 그린 것이죠. 모네는 정거장을 연작으로 그리면서 시간에 따라 빛이 변함에 따라 색을 달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3회 인상주의 전시에서 생라자르역 작품 8점을 포함해 30점을 출품합니다. 여전히 평론가들은 모네의 작품에 냉소적이었습니다. 모네는 자신이 관찰한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충실했습니다. 이런 모네의 그림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 몽로 주점으로 유명한 에밀 졸라였습니다. 에밀 졸라는 기차의 굉음이 들리는 듯하고 증기가 거대한 기차역을 뒤덮으며 뭉실뭉실 떠가는 광경이 눈에 선하다. 오늘날의 그림이 담겨있다. 라고 하며 모네를 주목하라고 강조합니다. 모네는 베티유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고 까미유의 병세가 깊어져 갔습니다. 까미유는 젊은 나이에 극심한 생활고로 인하여 아이들을 출산할 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이유로 자궁암에 걸렸습니다. 모네는 좀처럼 정물화를 그린 적이 없습니다. 이 작품은 모네의 전형적인 스타일의 작품은 아니지만 아픈 까미유를 위해 그렸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추측은 추측일 뿐 모네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을 맞은 까미유. 까미유는 32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네 평생의 모델이 되어주고 항상 함께 해주던 가난한 화가의 아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는 모네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이 작품에서 아래쪽에 모네의 사인이 보이시나요? 마지막 철자 끝에 매달려 있는 하트가 보이시나요? 모네의 까미유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양산을 쓴 여인. 부인 까미유와 아들 장이 언덕에서 산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인의 머리색이 양산의 빛을 받아 초록색으로, 머리카락은 하늘과 같은 색으로 처리하여 빛의 느낌이 그림에 잘 담겨 있습니다. 야외에서 인물 그리기 습작. 양산을 쓰고 왼쪽으로 몸을 돌린 여인. 모네는 풍경과 어우러진 인물을 그리려고 습작을 합니다. 이 그림의 모델은 모네의 두 번째 부인 알리스의 딸인 쉬잔입니다. 여인의 얼굴 형태는 알아보기 힘들게 흐릿하지만
이는 모네가 얼굴을 감싸는 얇은 베일 위에 어리는 빛의 효과에 더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릴의 암석. 모네는 대서양이 바로 보이는 브루타뉴에 머물면서 40여 점의 작품을 그립니다. 모네는 바위를 둘러싼 물결, 끊임없이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바다의 거친 움직임을 생생하게 잡아냈습니다. 그 비결은 태풍 속에서 이젤을 절벽에 묶어두고 작업을 한 모네의 열정입니다. 여러분도 느껴지십니까? 모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5섹션으로 넘어가 모네는 지베르니에서 포플러 나무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모네는 날씨가 변할 때마다 장소를 이동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포플러 나무들을 캔버스 위에 붙잡아 둡니다. 모네는 포플러 나무 연작을 20여 점 그렸는데 작품이 아주 잘 팔렸습니다. 모네가 금전적으로도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건초더미. 모네는 한동안 지베르니를 떠나지 않고 늦여름 건초더미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모네는 건초더미를 소재로 연작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모네만 건초더미를 그린 것이 아니라 인상주의 화가인 고흐도 건초더미를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물의 색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모네는 아니었습니다. 모네는 같은 사물이라도 어느 계절, 하루에도 어느 시간에 그리느냐에 따라서 색이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건초더미를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모네는 건초더미를 화랑에 전시하고 3일 만에 모두 팔리면서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었습니다. 루앙 대성당. 루앙 대성당은 모네가 52세 때 그린 연작입니다. 모네는 서쪽에서 바라본 대성당을 계속해서 그렸습니다. 모네는 빛의 반사를 그릴 때 정면보다 비스듬히 바라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물의 밝음과 어둠이 더 도드라지는 것이죠. 석 달 동안 많은 작품을 그렸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네는 겨울의 마지막과 봄이 오기 시작할 때 그 계절의 빛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성당보다는 어쩌면 계절과 빛에 더 집중했습니다. 6개월간 30점을 그리고 전시되고 난 후 20점의 작품이 팔렸습니다. 작품은 각 작품당 12,000프랑. 그림 한 점이 당시 노동자 1년치 수입보다 더 비쌌습니다. 수련 연못, 분홍 조화. 루앙 대성당, 포플러 나무, 건초더미, 연작의 대성공으로 모네는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200프랑이던 그림 가격은 20만 프랑으로 올랐습니다. 100배, 아니 1000배로 올랐으니 갑부가 된 것이죠. 모네는 정원사를 고용하고 지베르니 집을 꾸밉니다. 수련 일몰. 시력이 점점 나빠지던 모네는 두 번째 부인 알리스가 세상을 떠나고 몇 해 후 아들 장이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뜹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도 모네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모네가 그린 대형 수련화를 보면 빛의 변화에만 집중하지 않고 사물이 더욱 단순하고 추상적으로 변하는데 색채의 리듬으로 풍경을 아름답고 영롱하고 빛나게 만듭니다. 만의 풀밭 위의 점심. 앞에서 설명드렸던 모네의 풀밭 위의 점심은 이 그림을 보고 경쟁심으로 그린 것입니다. 19세기 파리는 가히 화가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의 도시개발 정책과 문화 정책은 살롱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살롱의 권위에 최초로 도전한 사람이 바로 마네였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작품
1863년 작인 풀밭 위의 점심의 낙선이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여인의 모델은 우연히 법원 복도에서 만난 20살의 빅토린 모냉이였습니다. 그녀는 이후 또 다른 문제작 올랭피아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살롱전에 낙선한 마네는 이 작품을 같은 해 낙선 전에 다시 출품합니다. 이 작품이 화제가 된 것은 여인의 누드가 너무나 사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생활의 한 장면인데 여인의 누드를 채택한 대담성이 대중들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그림의 형식은 고전주의 그림에서 가져왔습니다. 누드의 여인과 남성의 조합은 이태리 화가인 조르조네의 전원의 합주를 연상시키고 인물 배치와 자세는 라파엘의 동판화 파리스의 심판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작품으로 마네는 유명해집니다. 물론 악명이긴 했지만요. 초기 인상파 화가들도 마네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은 본의 아니게 아방가르드라는 말을 새롭게 만들고 이를 추종하는 인상파의 출현을 도운 결정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운데 남자는 처남, 오른쪽은 마네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마네의 작품으로 인상주의 회화의 계기가 되었지만 마네 자신은 인상파와 동일시되는 것을 싫어하고 인상파 전시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마네는 51세의 다소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폴 세잔,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세잔의 이 작품은 무엇보다도 작품 가격 때문에 유명합니다.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5점밖에 없는데 마지막 5번째 작품은 지난 2011년 하나 약 2,800억에 카타르 왕족에게 팔립니다. 이제 이 그림의 원본을 실제로 보려면 카타르 국립미술관으로 가야 하겠죠? 반고흐, 별이 빛나는 밤. 고흐는 어떤 작가일까요? 살아생전 단 한 점의 작품만을 팔았던 비운의 화가였지만 고흐는 27세에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여 37세에 세상을 뜰 때까지 단 10년 동안에 900점의 회화 작품과 1100여 점의 스케치를 만들어낸 집념의 화가이기도 합니다. 고흐에게 있어서 밤하늘이란 무한함을 표현하는 대상이었으며 다른 작품에서도 보여지듯 별이 빛나는 밤의 예술적인 전경을 그의 작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연속적이고 동적인 터치로 그려진 하늘은 굽이치는 두꺼운 분놀림으로 불꽃 같은 사이프러스 나무와 연결되고 그 아래 마을의 교회 청탑은 반 고흐의 고향 네덜란드를 연상시킵니다. 이 시기에 그의 필치는 더욱 두꺼워지고 더욱 열정적으로 변했으며 꿈틀거리는 듯한 선은 별의 광채를 한층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회오리 치는 듯 꿈틀거리는 필치는 강렬한 색과 결합되어 감정을 더욱 격렬하게 표현하며 곡선의 화필은 굽이치는 운동감을 표현하면서 그림 전체를 율동적으로 만듭니다. 미술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미술사조인 인상주의는 아마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영원히 사랑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상주의 그림처럼 영원히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레이션 서영아가 이승현이었습니다.